네, 1월 27일 장 마감 후 방송 찐시황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 IBK투자증권 강남센터 함정남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다는 말 하기에는 오늘 그렇습니다. 상황이 좀 심각하죠. 네. 일단 시장이 참 이게 오늘 뭐 하여튼 증권사 계시는 분들 뿐만이 아니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오늘 다 그냥 뭐 완전히 뭐라 그럴까 우리 진짜 멘탈이 붕괴되는 날인데 네. 일단 파월 의장이 3월쯤 금리 인상할 것 같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좀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긴 했는데 이 정도까지 시장이 흔들릴 정도의 그 파괴력이 있는 것인가? 네. 이거에 대해서 일단 한번 의견을 한번 주시죠. 좀 언어적인 설명부터 조금 비유적인 설명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적 완화, 양적 축소, 테이퍼링, 금리 인상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좀 농사랑 빗대서 좀 설명을 간단하게 대전제를 깔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코로나라는 질병이 와가지고 농밭에, 논에 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라 죽게 생긴 겁니다. 경기라는 논이 말라 죽게 생긴 거죠. 그래서 정부가 거기다가 물을 대주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양적 완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칼칼칼칼 틀어서 논에다 이제 물이 들어오니 이제 내년에 먹고 살 수 있겠구나 하는데 물이 이제 줄 만큼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수도꼭지를 잠근다라는 게 테이퍼링이고요. 양적 긴축이라는, 그러니까 지금 테이퍼링은 3월에 끝난다는 거죠. 양적 긴축이라는 것이 물을 받아준 거를 떠가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물이 어느 정도 충분한지 모르는데 얼마만큼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논이 얼마나 좀 잘 자랄지 모르겠는데 물 많이 줬는데 해가지고 물을 떠가겠다라는 것이 이제 내년 5월부터 올해 5월부터 진행을 하겠다. 양적 긴축에 대해서 세게 말한 것이 지금 시장에 충격파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것은 물값을 받겠다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지수시장에 나쁘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수차례 들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물값을 받겠다라는 뜻은 논이 경작이 잘 돼서 이 쌀 농사가 잘 됐다라는 것을 전제로 너는 물값을 낼 만한 충분한 상황이 돼. 그러니 물값을 내는 게 정당한 거지. 그래서 금리 인상이 빨라진다는 것은 논에서 충분히 이 농사꾼이 이 물값을 지불할 수 있을 정도로 경기라는 것이 좋아진다라는 스탠스를 맞춰서 가는 물값의 인상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하는 것은 시장에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라는 것이 시장의 이제 이런 용어적인 해석이라고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쉽게 되실 것 같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요. 3월까지는 물 잠그고 6월에 금리 인상할 거야. 그렇지. 그렇죠. 6월부터 물값 받을 거야. 이것은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됐었어요. 왜? 올해 오미크론이라는 것이 등장하고 파월 연준이 매파적으로 바뀌는 작년 12월 초부터 우리나라 업종 지수에 적산병이 뜨면서 반등 시그널을 줬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면은 오미크론이 등장하면서 치명률이 낮아진 전파력이 낮아진 이런 질병이 됐다면 더는 코로나는 증시약제가 될 수 없다라는 점, 여기에 금리 인상을 올리겠다는 것은 경기가 좋아지는 스탠스, 즉 물값을 받아도 될 정도로 농사 경작이 잘 된다라는 것을 전제가 반영이 되고 있으니 이것이 시장의 호재다라고 봤는데 지난 한 달 동안, 올해 1월 동안 엄청나게 속도가 빨라진 겁니다. 저는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6번, 7번까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50bp 올린다는 얘기고, 이번에 그 금리 인상을 하는 달이 분기의 전후 달이잖아요. 첫 달과 막달이니까 1, 3, 4, 6 이것 때마다 올리겠다는 뜻이거든요. 7번까지 얘기가 된다는 뜻은. 그러려면 오미크론이나 끝내든가. 저는 이게 가장 큰 고민인 거예요. 그러려면 오미크론이나 끝내서 모든 경제활동이 정상화가 된다라는 것이 전제로 된다라고 한다면 말이 좀 납득이 될 텐데, 인플레이션. 사실 미국이 한 단계 정도, 50bp 정도 한 번에 올리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한 번에 제로금리를 갔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은 납득이 됩니다. 그건 납득이 돼서 50bp 한 번에 올린다. 이건 납득이 되는데, 진짜로 양적 긴축과 그러니까 물을 떠가는 일과 물값을 지금 계속 받는다라는 것이
이게 납득이 어디 정도까지 미쳐야 되는지가 좀 고민인 거예요. 지금 우리 경기가 어디 스탠스가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 증시는 이럴 수 있죠. 안 그래도 에너지 전략선 때문에 짜증나서 수급이 꼬여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물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했는데 이것을 저기서 물값을 올려버린다라고 하니 우리나라가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라는 기본적인 고민이 시장에서 이제 아예 이 공포심이 시장에서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한 달 만에 이렇게 급격하게 스탠스를 바뀐다? 그런데 연준이 과거에도 늘 그랬어요. 시장의 방향성을 바꿀 때 굉장히 센 템포를 줍니다. 그러다가 금리를 딱 올리는 시점부터는 이제 시장에 대해서 모든 악재가 소멸됐다라고 이제 시장이 받아들이게 되면서 금리를 올리는 시점이 아마 진바닥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은 저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시점이 3월로 보고 있는데 오늘 나스닥이 빠진 이유를 좀 설명드려 볼게요. 그러면 오늘 나스닥 선물이 FOMC에서 얘기했는데 오늘 왜 빠졌냐? 사실 장이 막 빠질 때요. 시장이 빠지는 것이 연준을 압박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전 지난주까지 예상했었던 하락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감내할 수 있어. 한데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번 주까지 빠지는 것은 묻지마 투매거든요. 시장에 대해서. 어쨌든 연준에 대해서 성장주에 대해서 이렇게 막 몰리는 이런 과매도가 나오는 일들은 연준한테 어떤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너희들 이 정도 매파로 가면 안 돼. 시장이 위험할 수 있어. 라고 해서 조금이라도 비둘기적인 스탠스로 바뀌어주길 바랬는데 연준은 그동안 했던 스탠스를 그대로 얘기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더 빠진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주가가? 네. 우리나라 지수가. 네. 근데 이제 나스닥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관건이 되어 그렇죠. 버렸습니다. 미국 증시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연준이 조금 더 양보를 안 하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디에서 임계치 시그널이 뜰 것이냐 이것이 관건이고 최종 트리거는 이제 저는 3월로 보고 있는데 3월까지 증시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이냐 이제 라는 것이 앞으로 남아 있는 뭐 이것이 여러분이 어떤 시원한 해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이 우리 증시는 낙폭과대로 기계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시점까지는 임계치에 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앞으로의 이제 증시 방향성에 대해서도 좀 강력 매수입니다. 이렇게 드릴 수 없는 마지막 키워드가 금리 인상 시점까지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말씀드린 게 3월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거기서 금리 인상이 확정될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모든 것들이 좀 그때서는 이제 풀린다라는 점을 이제 가장 의미 있는 시그널은 그쪽이 반영이 될 것인데 전 지금도 충분히 우리 증시는 낙폭 과대 영역으로 진입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지금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는 게 좋아 지금 빠진 거로 그래 그렇다 치자. 그런데 앞으로 더 빠지는 거 아니야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근본 원인을 또 따져보면 결국은 뭐냐면 이제까지 유동성 장세로 정말 우리가 버블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주가가 오른 거 아니냐. 네. 근데 사실 그 많은 분들이 이 버블 붕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점들을 보통 2023년 정도로 봤어요. 그리고 2023년에 그 전 단계 트리거로 금리 인상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금리 인상이 앞당겨진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버블 붕괴도 역시 당겨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그 2000년대 네. 그 IT 버블 그때 뭐 주가 10분의 1로도 뭐 10분의 1이 뭐야 몇십분의 1로 떨어지고 그랬잖아요. 네.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특히 성장주 가지신 분들. 네. 왜냐하면 지금 그 뭐죠? 우리 불과 얼마 전까지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한 달? 한 몇 개월 전만 해도 네. 정말 우량주로 생각하고 전부 가지고 싶어 했던 주식이 넷플릭스였는데 네. 대표적인 성장주 중에 하나죠. 지금 최근 2, 3개월간 주가가 거의 55% 이상 빠졌단 말이에요. 네. 이 정도 이런 대형 성장주가 이 정도면 다른 중소형 성장주들은 정말 7, 80%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바닥이라는 거에 대한 사람들의 공감대가 안 만들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더 빠질 것 같고 네.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도 그렇게 될 것 같고 이러한 불안감. 그 불안감이 어디서 출발되냐면 우리 증시는 많이 빠졌는데 나스닥 지수를 월봉으로 보면
썩 많이 빠진 것 같지가 않아 보여요. 이게 이제 이 문제가 되는 거죠. 나스닥은 여기서 빠지면 좀 더 하락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이, 공포심이 있어서 여기서 다우 지수와 나스닥 지수의 차별화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되고, 사실은 방송 전에 이제 대표님과 좀 말씀을 드렸었지만, 저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오늘 LG 에너지솔루션과 FOMC 이슈 때문에 이것이 맞물려지는 오늘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매수 의견을 들을 수 있겠다. 오늘 시점에서. 네, 오늘 시점에서 오늘이 저점이다. 제가 오판했던 것은 다른 경기 민감주라든가 또는 중소형 단에서의 확산은 없을 것이다라는, 좀 그러니까 있다 하더라도 좀 약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일제히 다 무너졌고, 의외로 반도체는, 중소형주는 잘 안 무너졌어요. 이쪽은 견고한 쪽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또 애매한 부분을, 그건 잠시 후에 좀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나스닥이 이제 더 빠질 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지수 자체의 좀 문제인데, 그것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과매도 영역으로 진입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기계적인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전망하는 시장의 가장 좋은 시나리오, 가장 나쁜 시나리오, 중간 시나리오 세 가지를 갖고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전망과 뉴스에 대한 대응하는 시점이 아닙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을 제가 누누이 뭐라고 그랬냐면, 수급의 이슈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전망하지 마십시오. 보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했었을 때, 너는 어때? 지금은 지수는 무조건 과매도 영역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의 매수가 잘 안 들어올 것 같다라는 뜻이죠. 왜? LG 에너지솔루션의 덩치가 큰 놈이 딱 들어와 버렸으니 이만큼 매수한 효과가 시장에서 뭐 반영이 되어버렸잖아요. 뭐 이런 이슈를 다 차치하나 하더라도 시장의 악재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철저한 과매도 영역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장의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명절 끝나고 지수가 반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2,900을 다시 가네, 뭐 마네 하면서 V자 반등에 대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그 반등의 트리거는 이 어떤 시장의 악재들은 시장에 다 나왔다. 지금 연준만 악재가 나온 게 아니죠. 우리나라 1월에 무슨 재앙이 있는 것처럼, 아니 진짜 세상에 이런 달은 전 처음 봤어요, 진짜.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 같습니다. 많죠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슈들이 오스템 사태부터 이상했거든요. 셀트리온 분식회계, 신라젠, 거래정지, 에코프로비엠, 불나더니, 내부자 거래, 현대산업개발, 이거 시크릿커는 그나마 좋았는데 이거 무너져 버렸으니 여기에 대한 규제와, 와 이거 뭐 진짜 어떻게 말로 설명을 할 수도 없어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지금 생각이 안 나서 카카오 이 문제, 뭐 이게 내부적으로도 진짜 최악의 뉴스들은 다 나온 그런 투심이 극한 바닥에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을 준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2,800을 넘어서 뭐 이렇게 반등을 준다면 2,850 이런 반등을 주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 반등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반등으로만 이제 인지를 하고 다시 재차 하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2,700을 지키는 짝꿍둥이 쌍바닥을 만든 다음에 금리 인상과 동시에 지수가 올라가는 시그널, 그리고 그 올라가는 시그널과 더불어서 주도주의 탄생, 이런 시그널이, 제가 여러분 미리 말씀드릴게요. 주도주가 등장하는 것 또한 여러분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예의주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올라가는 반등, 이 시그널로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인다 한다면 지금은 낙폭과대가 올라가는 거죠. 호가 공백이기 때문에 그냥 반등을 줘버리게 되거든요. 이거 추격 매수도 어려울 정도로 반등을 주게 될 거. 이런 반등이 일어난다면,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쭉 올라가게 될 때 일단은 낙폭과대 종목이 이제 다 같이 손잡고 올라가게 될 거고, 하락을 했다가 만약에 3월 달에 딱 이런 시그널대로 양봉이 떠서 다시 쌍바닥에, 의미 있는 쌍바닥의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때는 주도주가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때는 주도주 장세는 진짜 무서워요. 그 종목 아니면 못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이 부분은. 근데 지금 주가가 이렇게 빠지니 제가 사실 이런 거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지난주에는. 왜냐? 반도체 자율주행은 상대적으로 안 빠졌었기 그러니까 때문에. 지금 이제까지 함 차장님이 들고 있는 주식, 그게 이제 반도체, 네. 장비주 뭐 이런 거였는데, 요거는 사실 그동안
좀 안 견조했잖아요. 빠졌잖아요. 네, 안 빠졌죠. 그러니까 이제 뭐 신택 시장에 보세요. 대해서 네.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근데 그러지 않은 다 무너지는 다른 주식을 거죠. 가지고 네. 있는 분들은 시장이 최악인 거죠. 아니요, 그게 아니더라도 그것만 포트를 짤 수 없으니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시장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투심이 무너지는 거죠. 오히려 지금 잘 지켜낸 반도체 종목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또 왜 오락가락하냐 하지만 이런 시그널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키 맞추기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반도체에 있는 종목들은 안 빠진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럼 기관 입장에서 이거 지금 전체 반등이네? 하면은 이거 팔고 이거 사는 게 유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어떤 시그널이 뜰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시그널도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시되 어쨌든 이제 가장 좋은 시그널은 이렇게 지수가 낙폭과대를 인지하면서 반등을 주고 다시 빠졌다가 3월에 주도주 등장과 함께 재차 반등을 주면서 시장이 조금 이 수급의 꼬임을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급한 추세 상승은 아니더라도 조금 우리가 안도할 수 있고 올해 하반기 시장은 기대해 가볼 수 있는 모습이 좀 기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침 그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나온 그 속보 뉴스를 보니까 오늘 외국인들이 그 코스닥에서 순매도 상위 6종목이 다 반도체 주네요. 네. 보니까 뭐 그렇죠. 신텍, SM, 시젠, 주성엔지니어, LNF, 네이처스 뭐 그렇죠. 심택도 포함돼 있죠. 그래서 그럴 포함돼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는 점을 그래서 지난주까지 계속 안도하다가 지금 안 빠져서 다행이긴 한데 라는 생각은 일단 갖고 있죠. 조금 반등 주는데 이게 좀 깨진다 싶으면은 또 포트를 재조정해야 되는 시그널이 뜰지도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그 순매도 상위 20개 업종에 7개의 반도체 업종이 들어가 있네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그런 포지션을 그렇게 액션을 취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지금 당장 매도냐? 글쎄, 아직은 저는 아직은 액션을 안 취할 것 같아요. 반등을 주는데 뭐 여기에 못 가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액션을 취할 수 있겠죠. 시장이 반등을 줄 때. 두 번째, 가장 나쁜 시나리오는 있다면 좀 중간급 시나리오. 나스닥은 빠지는데 우리는 찔끔찔끔 빠지는 거. 막 우리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더 급락이 나온다. 이렇게 대응하기에는 좀 억울한 장이잖아요. 그래서 나스닥이 좀 하락하면서 우리도 단봉으로 주가가 이렇게 좀 흘러내려가는 이것이 이제 중간 정도 이렇게 되면서 좀 흘러내리고 왜냐하면 이럴수록 하방에서 한 번에 양봉이 뜰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부터 빠지는 것은 과매도로 진입했다는 것을 시장이 받아들이고 이것에 대한 단타 트리거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빠진다 그러면은 저는 이것을 오히려 중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갭으로 떠서 시작해서 종가까지도 양봉으로 끝나는 그러면 이거 못 쫓아가거든요. 그래도 이제 그런 시그널이 뜬다면 우리가 이제 좀 숨을 돌릴 수 있겠죠. 지금부터는 이제 매도 클라이막스 영역까지 진입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누르다 보면 언젠가 툭 하고 올라올 수 있다라는 것을 오히려 저는 준비하려고 대응하겠다라는 것이죠. 네. 가장 안전한 시나리오를 말씀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게 이제 가장 최상의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시나리오로 이제 그래서 이제 주도적 최상이 올라갔다가 빠졌다 다시 올라가는 게 최상이었고 쌍바닥을 만들면서 그때 이제 주도주가 무엇인가에 집중하면서 거기에 우리가 좀 올인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중간 시나리오는 지금부터 더 빠지는 거 계속 명절 지나고 또 계속 더 빠지는 거. 최상의 시나리오는 지금이 바닥이다. 전제하에. 아니죠. 그 3월에 하락이 어디까지일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2,700에서 지지캔들이 떠준다면 그게 이제 최상이다라고 보는 거고 짝꿍댕이 쌍바닥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중간급으로 이제 노멀한 이제 이런 것이 지금부터 명절 이후에도 계속 빠지는 거. 그러면은 막 급락이 나온다기보다는 이렇게 좀 흘러내리는 말라 죽는 그러면 어느 날 이제 틀려서 과매대응이기 때문에 어느 날 반등을 기대할 수 있거나 이제 저가 이것에 대한 매수 유입이 들어올 수 있을 영역으로 지금 진입이 됐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방의 탄력도가 더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 최악의 시나리오가 여기서 지수가 누워버리는 거예요. 옆으로 기어버리는 겁니다. 횡보를. 네. 그게 이제 셀트리온 주가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래에 대한 기대를 어떻게 가져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은 근데 보통
횡보를 하다 보면은 네. 횡보하다가 오를 거를 기대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횡보하다가 못 오르면 더 하락을 하잖아요. 맞아요. 추가 하락. 이번에 하락이 그랬잖아요. 횡보하다가 정말로 빠질 것 같은 자리에서 지켜내고 지켜내 횡보였기 때문에 아이고 이랬는데 웬걸 연준이 갑자기 도깨비 매로 변하면서 그 횡보가 지옥의 횡보로 이제 바뀌어 버리게 된 거잖아요. 여기서 그렇게 횡보를 해버리면 이제 내 종목을 사기도 뭐하고 팔기도 뭐한 이게 단타를 쳐야 되는데 그 단타로 칠 수 있나요? 대응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으로 투심은 바닥 속에 있으니 제가 생각하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지수가 아무런 희망 없이 누워버리는 것이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끝을 내니 제 마음도 무겁네요. 그래서 조금은 일단은 가장 좋은 시나리오에 대한 희망을 저는 좀 비율로 본다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50% 정도. 그 다음에 여기서 더 빠진다. 요건 한 30%? 최악의 시나리오는 20% 정도로 비율로 보고 있는데. 근데 어차피 그런 비율에 대한 기대감은 별 의미 없잖아요. 없잖아요. 사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 그런 최상의 시나리오와 보통 그다음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어떤 것이 올 것이냐를 우리가 좀 예상하기 위해서는 네. 어쨌든 이 처해 있는 환경 자체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한국 시장에서 뭐 LG에너지 솔루션까지 들어왔으니 수급에 대한 문제는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고 네네.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외국인이 키를 가지고 있는 건데 네. 수급 면에서 네. 근데 지금 뭐 선물 현물 매도 지금 그러니까 이머징 전체에서 발을 빼는 거 아니냐 이 금리 인상이라. 근데 원래 그랬잖아요.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은 전부 달러 신흥국들 자금 다 빼가지고 미국으로 들어가야지 거기서 수익을 내야 되는 거니까. 네.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신흥국 증시는 망가지는 거 아니야. 우리도 신흥국이니까. 그렇죠. 이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그런 논리로 시장을 비관적으로 볼 때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급 논리 때문에 뭐 맞을 매 다 맞았고 뭐 여기서 외국인이 더 매도 쳐가지고 실효를 얻어갈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기대했었던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은 일단락하되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 안 좋은 시나리오를 모두 다 통틀어 봐도 지금은 분할 매수 시작점이에요. 맞잖아요. 가장 좋은 시나리오, 가장 나쁜 시나리오도 지금은 안 빠진다는 거잖아요. L장으로 누워버리니. 지금부터 더 빠지면 올라올 수 있는 기대가 충분히 있다는 것 때문에 중간의 시나리오도 있으니 저는 오늘 현금 있으신 분들 매수 시작하는 날이거든요. 어제 오늘 다 매수가 추가적으로 들어갔는데 이런 공포심이 있죠. 이 마지막 돈 쓰면 이건 마지막 돈이니 최바닥에서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런 욕심 안 됩니다. 기계적으로 매수하는 거예요. 지금 기계적 대응입니다. 그러면 매수 시작하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외국인의 수급이 시장의 방향을 잡고 있는 건 맞지만 이미 투심은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잠깐 조금 어렵고 긴 플랜으로 짜는 저의 좀 우려심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 들으면 좀 너무 절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안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아니 근데 우리 네. 이렇게 어려울수록 저는 우리가 직면에 있는 모든 현실을 그대로 한번 네네. 직관적으로 쳐다보고 그래서 현실을 내가 아는 상태에서 이거든 저거든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겠냐. 네. 막연한 기대감 네. 혹은 뭐 잘못된 정보에 의한 기대감 혹은 뭐 비관 이런 거 다 의미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제가 지금 가장 껄끄러운 거를 그냥 이거 굉장히 긴 얘기니까 저런 상상을 하는구나 좀 정남이는 짧게. 이렇게만 짧게 얘기할 거예요. 네. 짧게. 미국이 왜 갑자기 이 정도로 매파로 바뀌었을까가 핵심 고민입니다. 왜 1월 들어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슈퍼 매파로 바뀌었어 연준이? 연준의 실수냐 의도된 뭐가 있냐? 그렇습니다. 뭐가 바뀌었지? 자, 제가 올해 중국 주식 좋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중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금리 인하했습니다. 지준율 인하하면서 돈 푸는 정책을 했죠. 그러면은 이제 달러 강세와 더불어서 위안화 약세가 나왔어야 돼요. 지금 위안화가 말도 안 되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래도 돼? 달러 자금이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돈은 스마트머니예요. 중국 시장에 들어갔었을 때 먹을 것이 더 많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답답한 거예요. 중국과 싸움을 하고 있는데 달러가 미국으로 들어가? 그러면 나중에 싸움을 했을 때 중국의 입김이 더 세질 수밖에 없잖아요. 별거 아니네. 우리 돈 더 풀어. 이럴 수가 있잖아요.
이 자금을 막기 위해서 연준이 이 정도로 매파로 바뀌는 건가? 12월 경제 지표와 지금의 경제 지표가 뭐가 바뀌었죠? 저는 이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연준의 목적이 이거라고 한다면 이게 좀 골치 아파집니다. 여기에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이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요. 이거 굉장히 긴 얘기예요. 또 이런 일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래도 핵심적으로 네네. 짧게. 핵심이요. 제가 길면은 옆에서 이렇게 네네. 신호를 줄게요. 길 것도 없어요. 중국 때문에 미국은 어차피 금리를 올려가지만 속도를 높인다고 한다면 경기가 실제로 좋아지는 데에서 굉장히 엄중한 잣대를 들여야 된다는 점. 두 번째, 유럽이 견뎌낼 수 있냐라는 겁니다. 이 유럽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유럽 경기 지금 안 봐도 뻔할 겁니다. 그러면 유럽 채권이 롤오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유럽의 재정 문제가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 그래서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악재가 등장한다면 유럽일 수 있다는 점을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이 정도까지 일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여기서 그러면 중국 때문에 물값을 계속 올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기가 안 좋으니 물을 안 사버려요. 그런데도 물값을 올려야 된다면 돈값을. 이때, 돈값을 올려야 돼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면 이거 스테이크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이 거기까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장에서 진짜로 최악의 경우를 다 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 이야기가 아직 어디서도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연준이 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 자체는 시장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뉴스가 나올 겁니다. 스태그플레이션과 관련된 이야기까지도. 그러면 진짜 시장이, 왜냐하면 연준이 그 선택을 할 수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모든 최악의 경우를 감안한 뉴스의 상황이 지금의 어느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뭐라 그럴까요? 금융 쪽 전문가 분들은 에이, 있을 수 없는 일이야라고 말했지만 사실 작년서부터 우리 나왔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미국의 양털깎기 소위. 네. 그래서 중국의 금리 인상, 그러니까 중국과의 싸움을 상대로 한 이유로 한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것이 실질로 그렇죠. 지금 가는 거일 수도 있다는 개인적인 의견. 그렇죠. 네. 소위 우리 뇌피셜. 그렇죠. 맞습니다. 네. 저만의 뇌피셜입니다. 네. 네. 근데 어쨌건 이러한 것이 또 하나의 시장의 불안감을 갖게 하는 요소이기도 하니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시장이 좋아진다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기 위해서는 미중 간의 어떤 이 관계 개선 이것도 시장이 좋아질 수 있는 하나의 그 시그널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안 좋아지면 더 안 좋은. 그렇죠. 무엇을 집중해서 보여야 되느냐. 안테나를 어디다 세워야 돼. 맨날 푸념만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반전의 트리거들이 있을 텐데 저는 거기서 위안화라는 것을 지금은 큰 시장의 틀을 짤 때, 전략을 짜야 될 때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저는 보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네. 우리 함 차장님 생각에는 시장이 안정화된다, 미중 간의 문제가 안정화된다라는 그 시그널로 위안화가 약세가 돼야 된다? 뭐 그런 부분이 등장을 한다면 조금 어떤 극단적인 면에서 좀 완화되는 부분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구나라고 해석이 가능할 것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증시에서는 외국인이 어차피 기대감이 높지 않기 때문에 기관 플레이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반전의 트리거는 작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근데 일단 오늘 또 증시 상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미국 시장은 분명히 파월 흔들렸고 네. 뭐 아직까지 나스닥 뭐 많이 또 올라왔네요. 선물 지수가 네. 1% 정도니까 아까는 뭐 거의 2% 가까이 돼가지고. 빠졌었죠. 네. 근데 어쨌건 유럽 증시는 올랐단 말이에요. 네네. 이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이것도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네. 각각의 이 블록별로 이게 다 뭔가 이게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에너지 솔루션이 아니었으면 사실 우리나라는 화요일엔 반전이 나왔어야 되는 날이에요. 근데 화요일 수요일에는 화요일 수요일에는 나왔어야 되는 날인데 이제 전혀 못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상장이 더 악화시켰다라는 점, 이제 요거까지 수급에 대한 노이즈까지 시장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받아들이시고 기계적인 매수는 반영이 돼야 됩니다. 유럽장이 좋았다라는 점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제가 좀 여기서 그걸 논할 수 있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어쨌건 우리가 이제 오늘 뭐 물론 나스닥이라든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아까 말씀하신 그 세 가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그럼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걸 미리 결정을 해놔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와 그렇지 않은 그 다음 최악의 시나리오 네. 이 가운데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 네. 가운데서 어떤 신호들을 바탕으로 그걸 예측하고 내가 준비를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뭐 그래서 일단은 가장 좋은 것은 미국 증시 반등이 나와줘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이 조금 오늘 생각보다 환율이 조금 덜 올랐어요. 이 정도 이제 이렇게 되면 환율이 더 뛰게 된다. 1210원 깨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 정도라면은 이제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악재들이 시장에 반영됐다는 것이 감안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막연하지만 기관들의 매수 그다음에 뭐 지수 자체로 그냥 대응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트리거라는 것은 워낙 장기적인 플랜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무조건 오르는 게 좋은 것이고 막상 오르면 대응하기가 어려우니 진짜로 막상 오르면 대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접근하셔라. 오늘은 매수입니다. 네. 일단 오늘 요 지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아까 제가 얼핏 그 장을 중간에 우리 라이브 방송할 때 보니까 외국인의 선물 지수가 선물 매도가 거의 4천억 대 이상이었던 걸로 봤는데 네. 예, 근데 이제 좀 바뀐 것 같아요. 현물은 1조 6천억 매도긴 한데 선물 매도 폭이 좀 줄은 것 같은데요. 네. 외국인 기관은 지금 뭐 계속 지수 플레이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땅 따먹기 하듯이 하고 있는데 일단은 삼성전자가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삼성전자가 조금은 더 천천히 움직여주는 것 이것이 전체적인 지수에서는 좀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왜냐하면 기본적인 수급이 들어가야 될 때 어디선가는 매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삼성전자가 몸으로 맞아준다라고 한다면 오늘 아침에 SK 하이닉스가 떠서 출발하는 것을 보고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재앙 같은 하루가 될지도 모르겠구나라고 느꼈는데 뭐 진짜로 빠졌지만 조금 더 삼성전자가 주춤할 수 있겠다. 하지만 그것은 증시 전체에는 나쁜 이슈는 아니다. 지수가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몸빵을 해줄 것을 알고 시장이 대응하면서 선물 시장에서는 이제 프로그램 이런 매매에 대한 차익 거래가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큰 파고는 지나갔어요. 이제 인덱스에 반영되는 것은 내일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 때문에 내일 떠서 시작한다면 내일 하루까지도 또 음봉이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음봉이지만 저는 오늘, 내일, 어제부터 계속 매수입니다. 네. 명절 전에 저는 사갖고 넘어갈래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살 수 있는 돈이 없다. 이미 주식에 다 물려 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던져놓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야 되는 건가? 가장 고통스러운 질문인데요. 그렇죠. 아니, 근데 이게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모든 분들이. 근데 모든 분들이 포트폴리오. 근데 네. 아니, 미안해요. 네. 근데 더 안 좋은 것은 네. 100% 주식이 아니라 그 100% 주식에 신용과 이런 것들이 같이 20%, 30%, 40% 걸려 있는 거예요. 신용은 그냥 빼고 말씀드릴게요. 신용은 다 똑같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관리하세요. 오르기를 기다려야죠. 이거 이외에는 다른 대답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신용은 제외하고 100% 주식이라는 분들을 전제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제가 웃는 게 아닙니다. 저 진짜 이렇게 생각할 때 막 눈물이 날 것 같이 가슴이 아파요. 고객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 많지 않아요? 100% 했더라도 제 포트폴리오가 훼손되지 않았다면 만약에 어제 오늘 계속 샀다면 저는 왜냐하면 경기 민감주 뭐 예를 들어서 이거 30%였고 반도체 자율주행 30%였고 나머지 30% 현금으로 단타 친다고 했는데 이거 지금 산다면 이 포트폴리오로 전체 주식이다? 그럼 걱정 안 되죠.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떤 얘기가 전제로 드냐면 카카오, 셀트리온, 에코프로, BM 100% 갖고 있는 손님이란 뭐 이런 최악의 경우가 먼저 전제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지. 왜냐하면 우리가 작년에 화두는 그렇죠. 작년까지의 화두는 성장주였잖아요. 네네. 2차 전기, 메타버스. 그렇죠.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전제로 그럴
죄송합니다. 그냥 그런 포트가 아니다. 어쨌든 답답한 포트를 갖고 계시는 분이라면 어떠한 생각을 하셔야 그래요. 되냐면 그럼 한 20% 정도 네네, 손해보고 네. 있다. 최악은 지금 아마 40% 넘쳐날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은 지금은 손대시면 안 돼요. 지금 이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나 다른 계좌에 다른 증권사에 종목 많은데 다 팔고 함장한테 현금 다 줄게 이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뭐 무슨 종목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식으로 다 팔고 뭐 이런 선택을 하실 시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반등을 준다면 이때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투자 심리가 왜 무섭냐면요. 1억을 갖고 있다가 7천만 원까지 빠지잖아요. 그러다가 8천만 원까지 올라오면 마음이 좀 편안해져요. 이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편해졌을 때가 가장 조심하셔야 될 때예요. 지금에 만약에 기계적인 반등이 나온다면 바로 그런 얘기죠. 그때는 팔고 현금 보유를 하든가 분할 매도를 하기 시작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무슨 대응 전략을 짜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월 이후에 등장할지 모를 주도주라든가 아니면 다시 빠질 것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내 종목들이 어느 종목이 떠서 이제 이렇게 된다면 종목 포트폴리오 짜면 또 어떤 종목 올라가고 어떤 종목 빠질 거잖아요. 제가 LG화학 76만 원 갈 때 말은 못했지만 어쨌든 무조건 매도였거든요. 스트롱셀이었거든요. 물론 뭐 지금 빠져서 이런 말씀 드렸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때 그거 갖고 계신 분들 좀 마음 편해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런 반등이 준다라고 한다면 기계적인 매도가 나가야 됩니다. 네. 지금 그렇다면 지금 20% 정도 선에 어떤 손실을 보고 있는 분이라면 일단은 매도해서 현금을 준비하자. 네. 반등이 주면서 올라갔었을 때, 네, 반등이 줘서 올라간다면, 그래서 어느 정도 반등이 충분히 줘서 내 마음이 편해질 때는 이제부터는 내가 사고 싶었던 주식을 사시려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갖고 있는 종목, 그때 좋았다고 했는데 이게 뭐 마이너스 50%야. 근데 마이너스 65%가 됐어. 많이 올라왔는데 원금 갈 때까지 못 팔어. 그런 선택을 하실 시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앞으로 주도주가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 바꾸려. 왜냐하면 그놈이나 이놈이나 다 똑같이 빠졌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난주부터 지금까지는 그렇게 빠졌기 때문에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될 것은 진짜로 올해 농사를 짓고 싶은 그런 과일들의 나무를 심으셔야 되고 그런 벼농사의 씨를 심으시는 걸로 바꾸는 일이 오히려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돼.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그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런 시그널이 뜬다면 그런 시그널이 뜰 수 있는 걸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일제히 반등을 줄 때는 또 다 오르거든요. 낙폭과대가 오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런 선택을 하시기보다는 그런 것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꼭 마이너스 20%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인 분들도 네, 다 똑같은 겁니다. 네. 네. 그런 수술을 한다는 뜻이죠. 네. 수술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피를 흘리고 뭔가를 잘라내야 된다는 얘기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각오. 대신 그 수술이 끝나고 나서 제대로 치료를 받으면 다시 원상 회복이 될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라도 그 다음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하자. 이 부분에 제가 제가 죄송합니다. 말씀 걸어 죄송한데 아니, 조금 더 말씀드리면 지금 코로나 때 주식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모든 섹터가 다 올라가는 걸 보셨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주도주가 등장하는 장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바이오 증시 때 바이오만 갔었고 바이오 없으면 바보라고 그랬고 차화정 때도 그랬고 전차장도 그랬고 주도주가 등장하게 되면 그 섹터 아닌 놈들은 다 바보가 되는 이런 시장이거든요. 시장은 언제나 그래요. 굉장히 잔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이 좋아진다라면 그런 장이 올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주도주가 무엇이 될까라는 것에 자꾸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주도주가 무엇이 될 것이냐. 이게 이제 사실은 가장 다 궁금해하고 누구나 다 원하는 거지. 아니, 그 말씀대로 그래. 그런 주도주만 내가 찾을 수 있다면, 알 수 있다면, 나 지금 당장이라도 교체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자신이 없는 거라. 맞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거고. 네.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혹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거는 참 전제로,
지금 시점에서의 우리 함 그렇죠. 차장님의 생각은 사실 또 이러저러한 일들이 생기면서 또 변할 수 그럼요.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거는 항상 이거를 그렇죠. 먼저 감안하시고 네. 그 다음에 또 그 기업들이라든가 종목들의 여러 환경, 앞으로의 또 여러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고 단지 이 시점에서는 여기가 이런 이유로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가 좀 이유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 왜 이 종목을 괜찮다고 보시는지. 네. 그러니까 이제 현금 넣어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함투장도 오늘 뭐 샀어? 종목 얘기는 못 드리고요. 반도체랑 카메라입니다. 반도체랑 카메라. 올해는 자율주행이라는 단어, 기아가 생각보다 덜 빠졌다라고 저는 느껴져요. 좀 체감상으로 덜 빠졌다라고 느껴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의미 있는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여기서 더 치고 나간다 이건 알 수 없겠지만 상당히 상대적인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기아가 오늘 시장 대비해서 좋았던 것은 조금 의심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요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냥 흘려드리셔도 됩니다. 정의선 회장 부회장 지분 높은 종목들이 오늘 좀 상대적으로 강했던 것 같아요.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과 관련된 이슈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난주까지 제가 마음이 편했다고 했었을 때 시장 대비 경고했던 섹터가 반도체와 카메라였거든요. 이쪽이 실제적으로 상대적으로 강하구나. 상대적으로 강한 놈들이 지수가 부러진 이후에 위에 있는 놈들이 치고 달려가면은 종목 교체가 못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카메라 이쪽이 좀 빠졌어요. 근데 반도체 쪽에 또 너무 강한 놈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키 맞추기 전에 나올 때 좀 일시적인 하락 파동이 한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때 가서 이제 뭐 재매수를 하든지 뭐 요런 시장으로 한번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되 이제 이 시장이 안정을 찾고 주도주가 뜨게 된다고 한다면 반도체랑 카메라입니다. 자, 반도체는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요. 잘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야 되니까. 하지만 지금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투자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죠? 그리고 뭐 인텔도 네. 투자하고 그럼 다 이거니까. 뭐 앞으로 10년 동안 다 기업들마다 100조예요. 뭐 그러면은 1년마다 이 기업들 투자하는 돈만 합쳐도 4, 50조씩 매년 앞으로 10년 동안입니다. 3, 40조씩 매년 투자가 일어나는 일이니 이쪽에 대한 성장성은 담보가 되어 있고 그거에 대한 정당성의 명분은 이제 자율주행 차로 가잖아요. 기업들이 변화하는 것들에 대한 뉴스가 올해 계속 나오게 되거든요. 반도체 지금 비싸냐 싸냐 전혀 저는 비싼 자리라고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카메라도 그런 섹터인데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섹터가 저는 나쁘지 않아요. 이게 올해 이제 수요가 이제 예상 판매량이 15억 대 정도라고 하는데 세상의 모든 가전 중에 15억 대의 교체 수요가 있는 세상의 가전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늘 승부는 어디서 나냐면요. 프리미엄 스마트폰은 당연하게 거기들의 싸움인데 중저가 폰이거든요. 이 중저가 폰에 카메라가 더 좋은 사양들이 들어가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카메라는 이제 스마트폰의 교체 수요와 맞물린 중저가 폰 사양이 점점 더 좋은 사양으로 바뀌고 있으니 이것과 맞물린 좀 하반 경직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자율주행이라는 키워드가 성장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하락이 어떤 주가의 부러짐이 아닌 시장에 맞춘 적당한 조정으로 보이는 종목들이 뭐냐. 이게 다 카메라에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와 반도체가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이 좀 부러짐이 좀 가슴이 아프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과 관련된 그 어떤 트래픽 에러 요거로서 맞춰 나가는 거에서 조금 더 많은 매를 맞은 부분도 있다라는 변명 아닌 변명을 좀 드릴 수밖에 없겠지만 여전히 이런 외국인의 수급이 지수에 받쳐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중소형주 안에서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무겁지만 서부전과 카메라는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중소형주 안에서는 해법이 나올 수 있는 왜냐하면 기관이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장이 연출이 됐거든요. 전 됐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안에서는 그들 플레이가 좀 시장을 나쁘게만은 볼 필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지금 뭐 인텔서부터 삼성도 그렇고 뭐 진짜 HTMC HTMC입니다. TSMC, TSMC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수십 조의 네. 어떤 신규 투자들을 결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들어갈 장비들 네. 앞으로 우리가 장비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거는 한번 납품하고 나면 뭐 이제 그 다음에 좀 네. 그렇잖아. 네네. 이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거를 투자의 논리로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뭐 장비뿐만이 아니죠. 지금 일단은 소재들은 반도체 소재들은 더 좋잖아요. 그리고 소재들은 이제 장비주는 일회성이다라는 느낌인데 소재주는 연속성을 갖고 간다라는 거에서 투심의 안정감이 좀 훨씬 높습니다. 이제 저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장비 소재 중에서 늘 말씀드린 게 PSK랑 ISC, 뭐 월덱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PSK? 네. PSK가 지금 이것이 주가가 완전히 부러졌냐? 글쎄요. 조금 섭섭하고 짜증나는 자리이긴 한데 저는 아직은이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냥 뭐 시장 대비 하락해서 주가가 좀 싸 보이는 영역까지 왔네. ISC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지금 주가가 부러져서 끝났네라기보다는 저는 늘 주봉 보거든요. 주봉만 보고 대응한 지 한 2달, 석 달 정도 됩니다. 시장의 단기 숲 이런 것들이 휘둘려서는 안 된다라고 했었을 때 저는 이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딱 이 종목을 지금 추천드린다라는 개념보다는 소재와 장비주들을 봤었을 때 지금 다른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들이 얘기하는 종목들을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미반도체도 말씀드리면 지금 이게 끝났나요? 전혀 아니잖아요. 지금 전혀 안 빠져서 저는 걱정이 돼요. 진짜 한미반도체는 안 빠져서 걱정이 돼요. 이거는 대장이 될지도 될 수 있겠구나라고 계속 느낌을 받았던 종목이 이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거 시장 아까 키 맞추기 반등 나오면 이거 오히려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양쪽 시장을 다 열어다 두고 보는 게 이제 한미 반도체가 이런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반도체랑 카메라 쪽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양쪽을 다 열어두시고 이쪽이 안 무너진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오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좋게 보시는 거 반도체 소재하고 반도체 장비라고 우리가 좀 압축을 해볼게요. 일단은. 네. 자, 이 가운데에서 지금의 논리로는 그동안 잘 지켜왔고 지금 자리를 지켜왔던 그 이유들이 앞으로의 매출과 이익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유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높이 갈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고. 네. 근데 거기에 부정적인 걸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까지 잘 지켜왔기 때문에 장이 좋아지게 되면 낙폭과 대주들이 오르면서 반대로 이게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걱정이 된다. 네네. 그래서 단기적인 이슈잖아요. 이것은 함수장이 보는 주도주는 뭐야? 주도주는 지금 현재에서는 반도체와 카메라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오히려 또 모르죠. 반등 줄 때 이것이 더 치고 갈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기관 플레이 영역이 있기 때문에 양쪽을 다 열어두고 하지만 지금 내가 가장 확률이 높게 보는 섹터는 반도체 소부장과 카메라 쪽이다라고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가장 맞는 제 솔직한 마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자, 그럼 그 섹터 내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 주도주를 또 잘 찾아야 되잖아요. 그 주도주를 찾는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주식 뭐 주도주라고 생각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하셨겠지만 그건 안 알려주시겠다니까. 그렇다면 그 주도주를 산 이유,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좀 알려주세요. 아직은 주도 섹터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예상하는 것뿐이죠. 그럴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취향껏 담아가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어떤 놈이 주도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지금 대장이 뜬 시그널은 아니거든요. 지금 대장은 뭐가 대장이다 이거는 모르고 왜냐하면 기판도 그랬어요. 대장이 코리아 서킷이었다가 심텍이었다가 대덕전자였다가 이제 그 아비코전자까지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은 대장 종목이 이것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려서 이게 찐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고 그 종목군에 대한 공부를 해두시는 것.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저의 말씀에 공감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이런 시그널이 뜰 때 종목을 교체해야 될 때 무엇을 해야 될지라는 것들 가장 안 빠진 종목 제가 말씀드렸죠. 한미반도체 조금 적당하게 조정을 준 종목 ISC 뭐 PSK 지금 대부분 이런 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해주셔서 어떤 종목을 피킹해 나갈지를 본인의 취향에 맞는 이런 종목들을 지금 준비해 두신다면 그 종목들이 의미 있는 자리가 왔을 때 내 포트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 때 좀 힘이 실어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왜냐면 이렇게 저 점심도 못 먹었어요. 지금 옆에서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오늘 아무것도 못 먹었다. 아무튼 그 환경을 이해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 뭐 고객들 전화 받고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불안하고 시장에 대응하느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더 절감하는 건 옆에서 계속 꼬로록 배에서 소리가 계속 들려. 네, 죄송합니다. 뭐라도 하나 주고 싶은데 끝나고 내 맛있는 거 네네. 이렇게 이거예요. 네네. 지금처럼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는 사실 우리가 정상적인 생각, 그러니까 정상적이다기보다 좀 냉철한 생각을 네. 하기가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말씀하신 대로 제가 동의를 해요. 맞아. 반도체 장비 혹은 소재 앞으로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어. 돈 잘 벌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주가는 당연히 올라가겠지. 매출 이익이 느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씀하신 대로 그 섹터 내에서 지금 견고하게 주가가 유지가 되고 네. 매출과 이익이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보초병을 세우는 거야. 네. 뭐 한 주 아니면 10주씩. 그렇죠. 그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3월 정도 됐는데 이 가운데에서 가장 상승률이 세게 튀어오르는 거? 네. 뭐 그럴 수 거기에다 있죠. 이제 집중을 하자. 이게 하나의 그렇죠. 방법인 뭐 거죠. 순간적으로 그래서 이게 대장 시그널이 떴네요라고 하면서 이제 종목을 압축시키거나 뭐 아니면 이제 뭐 다른 포트폴리오를 찰 때도 이제 이런 것들은 고객 취향과 성향에 맞춰서 본인들의 성향에 맞춰서 대응이 가능한데요.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반등을 줄 때 저기가 있어서 불타기가 안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 기계적인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가 나중에 올라가면 그때 사지, 장주하지면 그때 사지, 그때 못 산다니까요. 주주가 이제 뜨게 되면.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보초병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분할 매수의 네. 관점으로 조금 더 높은 물량을 가지고 있어 보자. 뭐 예를 들어서 100주가 됐든 1000주가 됐든 근데 지금은 시장을 매수해야 되셔야 된다. 그쪽 포트에 대해서. 매수가 일단은 들어가자. 분할 매수 관점으로.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시장이 안 좋아서 너무 힘들지만 영업 직원의 도리가 힘들어서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고객분들한테 할 수 없고 지금 이렇게 됐지만 앞으로 제가 대응하는 전략은 이겁니다라는 것을 고객분들에게 말씀드려야 되고 저는 좀 뻔뻔할지 모르지만 진짜 힘들었지만 앞으로 시장을 대응해야 될 때 정말 철면 픽하고 손님한테 고객분들에게 입금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거짓말처럼 입금을 해 주시거든요. 하지만 그게 맞는 대응이니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뭘 살 건데 라는 것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다 빠졌으니 모르겠어요. 이럴 때는 가만히 있어야지 정답입니다. 아닙니다. 지금은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이 나지만 공부를 좀 이럴 때 공부하는 건 안 잊혀집니다. 그러니까 공부의 개념을 우리가 좀 정리하죠. 네. 말씀하신 앞으로 좋아질 건 이건 지나봐야지 않는 네, 거지만 그렇죠. 지금 현재 단계에서 예상되는 그 반도체 장비 소재주 쪽에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몇몇 주들에 대해서 뭐 네. 보초병이 됐든 아니면 조금 더 공격적이신 분은 분할 매수의 네, 분할 매수 담아가는 관점으로 거죠. 네. 조금씩 매수해놓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주가의 흐름이 가장 세게 튀어오르는 거 네. 거기에 조금 집중하는 네네. 이게 이제 우리 주도주에 얹어가는 우리 그렇죠. 추세 매매 전략이라고 보면 되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단 이러한 생각을 하고 들어왔는데 네. 반대로 횡보를 하거나 오히려 더 빠져. 네. 그래서 그리고 그날 다른 쪽에 뭔가 자율주행이 떠올라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가 다시 막 뉴스에 부각이 되고 있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네. 내가 전혀 포트에 없었던 종목이 뜰 수도 예,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제 섹터가 확신이 있다면 제가 바로 그때가 언제였냐면 메타버스 때였어요. 제가 반도체랑 경기 민감주 갖고 있었고 경기 민감주 물타기를 막 하고 있었을 때 메타버스는 저는 방송이니까 계속 시장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정말 죽을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계속 거기만 올랐었잖아요. 다른 것들은 못 가고. 그때는 이제 여러분의 이미 그때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미 이것을 대응할 수 있으실 분들이라면 거기 들어가서 이미 수익을 내고 있으셨을 거예요. 4-5배씩 오르는 자리에서 지금도 팔고 가야 돼요. 이런 논의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분할 매수 가운데서 조금 이쪽이 나아지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분들은 대응 자체가 가능하신 거예요. 그런데 나와 생각이 없었던 부분에서 이제 이런 좀 테마성 매매가 움직이다고 한다면 그때는 내가 갖고 있는 섹터의 종목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 없는지 저라면 다른 섹터 만약에 어떤 뭐 게임 테마가 막 올라가는데 반도체는 계속 밀린다. 그러면은 저는 냉정하게 게임 테마에서는 정말로 한 1-20% 갖고 손님께서 원하신다면 일부는 똑딱이 해볼게요. 하지만 지금 빠질 때 저는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종목은 제가 진짜로 좋게 보는 종목의 뷰가 반하지 않았다면
바뀌지 않는 이슈라고 한다면 조금씩 분할 매수를 더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내가 산 이유가 바뀌지 않았다면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섹터 혹은 주식보다 다른 쪽이 올라간다 해도 그쪽을 그러니까 우리 이걸 저쪽인가 보다 하고 옮기는 게 아니라 이걸 끝까지 밀고 가겠다. 네. 그런데 그러면 그 이유라는 건 결국 그거잖아요. 이 회사에 강력한 경쟁자가 새로 생겼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그 이제까지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괜찮게 기대했던 것이 공장 증설인데 네.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렇죠. TSMC가 됐든 삼성전자가 네. 됐든 저쪽이 됐든 아무래도 경기가 불안해서 증설 그 규모를 줄여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네. 간다. 뭐 그렇죠. 근데 그런 뉴스가 반도체에서는 좀 확률이 낮아 그러니까 보인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네. 그 정도의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섹터별 다른 대응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다른 섹터를 물어보시면 또 거기에 이렇게 대답 못할 것 같아요. 네. 잠깐만요. 이제 다른 섹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거든요. 아니요, 다른 섹터 얘기하시지 마시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또 얘기했던 게 우리 함 차장님이 카메라 관련해서 네네네. 괜찮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네네. 이것도 다른 파트니까. 자, 우리가 이제 카메라 하면은 요즘 가장 핫하게 뵀던 것이 이제 LG 이노텍. 네. 그 다음에 좀 답답하지만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게 삼성전기, 뭐 MC 넥스인가요? 넥스, 네, 뭐 이 정도겠죠. 네. 일단의 기업들, 대형 기업들. 이런 거에 대해서 뷰를 봐야 되는지, 네. 혹은 이 아래쪽에 그 역시 부품 뭐죠? 그 아랫단의 그 네. 뒷단의 기업들, 중소형주들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인지. 글쎄요, 이거는 종목 피킹 기술이거든요. 근데 글쎄 이거를 어떻게 구분지었고 이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심플하게 질문드릴게요. 이 섹터의 주식을 사셨는데 종목은 얘기하지 마시고 산 이유. 산 이유가 이거죠. 하나는 종목을 말씀드려도 될 것 예, 같아요. 괜찮아요. 네. 네. 종목을 제가 저는 좋은데 네, 불편하실까봐 제가 이제 종목을 한 종목만 말씀드릴 게 아니니까. 그렇지. 그렇죠. 제가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을 근데 이게 카메라가 다예요. 하나가 뭐 MC넥스, 자화전자, 나무가, 옵트론텍, 동원하나텍 이러면 다잖아요. 파트론도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뭐가 더 좋다라고 구분 짓기는 어렵고 카메라는 여기에 전 압축돼 있습니다. 근데 자리가 좋아 보이는 게 나무가는 확실히 좀 자리가 좋아 보이는데 일단은 전장 쪽에 굉장히 지금 이것에 대한 그 글로벌 5위 기업이 MC넥스예요. 다들 아실 겁니다. 아직도 모르시면 안 됩니다. 내가 전장에 관심이 많은데 모르실 리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이 정도 빠졌으면은 깨졌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자화전자는 애플에 납품하겠다고 지금 공장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 사고 싶었는데 라고 이제 생각이 들 수 있고 지금 빠지는 것은 조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갑자기 애플 뭐 이게 안 된다? 뭐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무가는 이제 T-웨이프 기술을 해가지고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앞으로 카메라 센싱 기술과 관련돼서 이제 이걸 3D를 인식해야 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이거는 공장 자동화에도 앞으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XR, AR 기기에서 다 포함되는 거니까 앞으로 모든 산업의 눈이 될 때는 단순히 보는 것만이 아닌 3D를 인식하는 것에서 나무가가 좀 성장성의 날개를 갖고 있다라는 점, 뭐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이 다 좋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보니 카메라는 다 좋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개별화된 리포트와 개별화된 유튜브를 보면서 공부해 보시면 나는 이쪽이 더 마음이 가는데라는 종목이 개인별로 생기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공부법이라든가 뭐가 더 좋은 섹터라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굳이 의미가 없는 자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요것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되게 괜찮게, 그러니까 시장이 앞으로 성장할 수 없는 빅 트렌드다라고 전제하에 네. 그래서 그와 관련된 핵심 기술이 카메라다라고 네네.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그만큼 이 카메라 그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고 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매출과 이익이 성장할 것이다. 이게 네. 이제 역시 근본 논리죠. 네네네. 이것이 훼손되는 경우는
자율주행이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뭐 어떻게 됐고 뭐가 돼가지고 한참 뒤로 밀쳐주는 어떤 글로벌 트렌드가 나오지 네, 않는 한은 네, 신호가 그렇죠. 나오지 않는 한은 계속 이건 네. 살아있는 거고 네네, 살아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종목 픽을 아까 말씀하신 좋은 것들 가운데서 네. 역시 보초병이 됐든 분할 매수가 됐든 괜찮다고 생각하는 몇 종목에 들어가서 네. 역시 많이 오르는 주식에 네네. 그 몰아주는 거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주도주를 찾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런 이유가 살아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또 마찬가지로 다른 게 오르고 이게 빠지거나 아니면 좀 지지부진하더라도 만약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계속 네. 그렇게 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네. 아니 너무 힘들어해서 배고파가지고 내가 지금 대신 다 얘기해드린 거예요. 원래 이 말을 우리 함 차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 기본 틀은 뭐냐면 이제 올해 장이 하반기에 좋아진다면 거기에는 주도주라는 것이 등장하게 될 텐데 주도주가 등장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만약에 반도체랑 카메라라고 본다면 이것에 대한 기본 베이스는 이겁니다라는 이제 이것을 기본 전제로 해석을 하고 종목들을 공부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아 정남이가 이래서 이랬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정남이가 그러니까 좀 정감이 있네요. 네. 네 오늘은 우리 정남이와 함께한 배고픈 정남이와 함께한 네. 슬픈 방송, 우픈 방송이었습니다. 이렇게 네. 마무리를 할까요? 네. 아, 오늘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그리고 네. 더군다나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한 끼도 못 먹었다라는 거에서 이 축약적으로 다 이해가 되죠. 그러나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실용적인 인사이트를 풀어주셔서 많은 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그래, 지금 내 계좌 팔았고 뭐 힘들고 좋아. 앞으로 어떻게 살아날 것이냐, 어떻게 다음번 상승이 나왔을 때 어떻게 네. 수익을 최대한 올릴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인데 네네. 지금 얘기해 주신 이런 원칙 이거는 또 사람들마다 틀리잖아요. 또 메타버스를 주로 보는 분들도 있을 그렇죠. 거고 그렇죠. 각각 자기가 생각하는 네. 그 거기에 말씀하신 이 원칙을 적용하면서 네. 방법을 맞습니다. 찾아보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정리 잘했나요? 네, 그래서 좀 시야도 넓혀두실 필요도 있어요. 특히 성장주에 포트가 쏠리신 분들은 이렇게 좀 여러 섹터로 좀 이렇게 좀 두루두루 시야를 넓혀두시면 그러한 것들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에 좀 앞장을 낼 수 있고 좀 마지막 제가 멘트 한번 드리면 이제 설 명절 앞두고 있습니다. 좀 마음이 힘들고 무거운 명절이시겠지만 그래도 세상에 산이 늘 그렇잖아요. 올라가는 길에도 다 굴곡이 있게 마련이고 떨어질 때는 하염없이 떨어질 것 같지만 증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희망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이 결국 그 과실을 따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준비를 잘 하시고 조금 명절 지나고 나면 좋아질 거야 라는 것이 오히려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생각과 대응이니 좀 무거운 마음 내려놓으시고 설 명절은 행복하고 따뜻한 가족과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인사이트 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 마음고생 심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일단 저녁 시간에 저 나스닥 너무 보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일찍 주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김종수 저자님 2021년도에 네네. 13억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벌 수 있었을까요? 저도 단타나 초단타, 장기 투자도 다 해봤는데 제 성향상 그 세 부분은 다 실패했었고요. 주식 투자는 이게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주식 투자를 그렇게 오래 하려면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한테 종목 이런 거를 의뢰하거나 추천받아서 하면은 오랫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머니톡에서 8.15 캠퍼스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이제까지 방송을 하면서 느낀 게 너무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준비가 되지 않으신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돈으로 실전에 들어가서 돈을 잃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분들,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주식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고 지금까지는 돈을 잃었더라도 앞으로는 자신만의 어떤 투자 원칙을 세우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고 싶어서 8.15 캠퍼스를 준비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 맞는 투자법과 관련해서 단기 매매 혹은 초단타, 장기 투자 혹은 스윙
여러 가지의 방식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투자를 하는 사람의 성향이 어떤지 그리고 그 자금의 성격이 어떤지에 따라서 가장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 방식을 찾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다양한 투자법들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나에게 맞는 투자법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론적이 아닌 실제 투자에서 큰 수익을 내신 분들, 자신만의 어떤 기법 혹은 투자 노하우를 가지신 분들을 첫 번째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투자 방식은 장기 투자일 수도 있고 스윙일 수도 있고 단기 매매일 수도 있는데요. 각 분야에 정말 특화된 어떤 실적을 가지신 찐 투자자, 찐 고수라고 볼 수 있는 분들, 이러한 분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 그리고 투자자들의 심리, 특히 한국 주식시장의 데이터들을 훤히 알고 있는 거시적 관점으로도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애널리스트, 이코노미스트들도 8.15 캠퍼스와 함께 합니다. 이번 8.15 캠퍼스에서 첫 번째로 준비한 교육 프로그램은 2021년 시장 정말 힘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그 시장에서도 매달 1억 이상의 수익을 올리신 13억 이상의 수익을 낸 찐 고수시죠. 단기 매매로 그러한 수익을 내신 분입니다. 이분의 특징은 자신만의 원칙으로 종목을 발굴하는 기법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이분의 교육은 단기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자 하시는 분, 그리고 현재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지만 손해를 보고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자신만의 단기 매매 투자 원칙을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요즘 우리 김정수 저자님 인기가 아주 커지고 있는데요. 네. 댓글 보니까 깡통 형님으로 불리시더라고요. 예. 어떻게 인기 체감하고 있으신가요? 아, 예. 저도 뭐 댓글도 보고 전화도 여러 번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제 책을 그 10번 이상 읽었고 유튜브를 뭐 몇 번씩 보셨다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무려 그 200만 횟수가 넘어갔고 오늘자로 보니까 230만 횟수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는 헬스장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자기를 제자로 받아달라 뭐 이러신 분까지 계셔가지고 예, 한편으로는 당황스러웠고 한편으로는 고마웠습니다. 네. 이번에 교육 과정을 만드시죠. 네네. 가지고 계신 그 투자의 노하우를 네. 정말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네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네네. 이유가 특별히 있으실까요? 아, 예. 주식 투자는 이게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지금 워런 버핏도 90살이 넘어서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주식 투자는 마우스만 클릭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누구든지 나이가 100세가 넘어서도 할 수 있고 우리 젊은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최소한 뭐 3, 40년 이상, 50년 이상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그렇게 오래 하려면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한테 종목 이런 거를 의뢰하거나 추천받아서 하면은 오랫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워가도록 그렇게 책을 썼고 또 유튜브에서도 여러 번 이제 나와서 했는데 그것만으로 조금 부족하고 디테일한 부분을 자세히 설명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갖고 제가 이 프로그램을 끝까지 성실하게 이수하시면은 누구나 1시간 안에 좋은 종목을 고를 수가 있고 또 나만의 필살기를 갖추어 가지고 평생 그 낚시를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해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깡통을 무려 12번이나 쳤지만 13번째 성공하고 14년도에 무려 13억 이상의 돈을 번 제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을 도와드릴 테니까는 여러분도 저를 믿고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그 교육 과정을 수료하는 분들에게 꼭 이거 하나만큼은 꼭 가르쳐 주고 싶다, 도움을 주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럼 물론 이제 제가 하루에 200개 종목을 12분의 1차로 이렇게 고를 수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프로그램을 이제 성실하게 잘 이수하고 공부하신 분들은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고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장기 투자로 돈을 벌기는 쉽지 않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네. 또 단기 투자 혹은 네. 단타를 통해서 돈을 벌기는 더더욱 쉽지 않다 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우리 김종수 저자님은 단기 매매를 통해서 네네. 수익을 내신 거잖아요. 네네, 13억을 그렇습니다. 보신 건데 네네. 그 단기 매매의 그 기간, 그러니까 네. 어떤 주식을 샀을 때 언제 파시는지. 네네. 제가 이제 주로 장대 양봉이 형성된 그 세력이 돈을 넣은 그런 종목을 위주로 특히 또
그 턴어라운드 된 그런 주식만 사서 그 이익이 한 플러스 10% 정도 나면은 매도를 하는 그런 거를 이제 기계적으로 반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이 누적되다 보니까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교육 네네. 프로그램에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네네. 한국 시장에 특화된 단기 매매 네네. 트레이딩 방식이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저도 단타나 초단타, 장기 투자도 다 해봤는데 제 성향상 이제 그런 거가 맞지 않았었고 그 세 부분은 다 실패했었고요. 그 또 한국 주식 시장 상황상 단기 매매가 아주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단기 매매에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단기 매매 투자에 적합하다고 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사람들의 90% 이상은 단기 매매에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의 그 성격이 그 빨리빨리 문화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단기 매매는 비교적 단타나 초단타보다는 느리지만 며칠만 해도 승부를 볼 수가 있고 평균 보유 기간이 장이 좋을 때는 뭐 1개월에서 2개월밖에 안 되고 또 뭐 장이 이렇게 요새 같이 안 좋을 때는 뭐 3개월에서 6개월 이렇게 잡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 성향하고 딱 맞는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그 단기 매매로 돈을 벌고자 하는 분들에게 네네. 그 노하우를 전수해 주실 건가요? 그 절대 사지 말아야 될 종목 1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5만 건 이상을 거래하면서 제가 물렸던 거를 전부 분석을 해보니까 그 12가지 유형이 나오더라고요. 또 반드시 사야지 될 종목 유형도 12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두 이 24가지가 있는데 이 24가지가 제 책에는 아쉽게도 한 가지 종목밖에 그 예를 못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 영상에서는 종목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결과는 어땠는지를 차근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제 책에서 아쉬웠던 부분이 그 200개 종목을 1개에서 5개 정도 좋은 종목으로 추리는 과정을 거의 축약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일반 분들이 책만 보고 쫓아오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200개 종목을 일일이 하면서 이 종목은 왜 선택이 되고 이 종목은 왜 선택이 안 됐는지 그런 거 원인과 그런 거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은 몇 번씩 보시다 보면은 스스로 그런 능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VOD 네. 강의만 보고 배운다는 게 쉽지 않다. 하다 네네. 보면은 생각과는 다른 네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영상만 보면서 과연 배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있을 네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라이브 방송으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직접 소통을 하면서 궁금증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그 시간을 마련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5 캠퍼스를 통해서 평생 활용할 수 있는 종목 선정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내 특급 비밀인데. 내가 이 공개 방송이라 갖고 수익률을 제대로 얘기를 못 하는데 이제 유튜브에 나서도 그래서 내가 뭐 한 20% 30% 이상 그렇다는데 사실 내가 며칠 전에 계산해 보니까 작년에 이제 그 수익률을 따져 보니까 한 70% 이상 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는 사실 수익률이 100% 이상이었어.